최민석 전무가 내 아들이 맡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절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회의실은 내 이가 떨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광택이 나는 회의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임원회의의 실무진 중 유일한 여성이었고 모든 시선이 미묘하게 나를 향해 쏠렸다. 그들은 그것이 중립적인 관찰인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히 나를 겨냥한 사격이었다. 태영 시스템즈의 창립자인 민동욱 사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이사들은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를 주시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최 전무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이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속도를 이해하고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강수석의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를 마치 결함인 것처럼 비꼬았다. 최지훈 팀장은 두 자리 건너편에 앉아 있었는데 간 맞춘 고급 정장과 연습된 턱선, 그리고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그와 눈을 마주치자 그는 마치 이미 내가 나갈 길을 가늠하고 있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사직서가 든 봉투를 만지기도 전에 내 다이어리 속에 있음을 느꼈다. 어젯밤에 출력해둔 것이었다.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형세를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는 몇 주 동안이나 판을 짜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노골적인 비난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드님이 이 일을 맡길 원하신다면 나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럼 이건 전무님 몫입니다. 나는 접힌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지훈의 미소가 더 넓고 날카로워지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마침내 민 사장이 입을 열었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속을 알 수 없었다. 프로젝트는 자네 아들에게 넘기게. 최 전무는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얻은 듯 숨을 내쉬었다. 최지훈은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러자 민 사장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강수석, 그가 말했다. 10분 뒤에 내 방으로 오게. 그 사직서도 챙겨서 그의 어조에는 분노도 동정도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왠지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사직서를 손에 든 채 회의실을 나왔다. 민동욱 사장의 닫힌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이 내 직함 이상의 것을 바꿀 것이라는 불안한 확신이 들었다. 10년 전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야망이 내 업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앉아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여행 가방 하나와 중고 노트북,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태영 시스템즈는 그 안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입사 초기 최민석 전무는 나를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때의 무관심은 나중에 닥쳐온 일들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웠다. 수연 씨는 항상 어떤 불부터 꺼야 할지 정확히 아는군요. 나의 전 상사였던 윤 이사가 언젠가 내게 했던 말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무너져가는 2개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플로를 꿰매었다. 윤 이사는 나를 팀의 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 전무는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지훈은 그 직후 회사에 들어왔다. 최 전무는 직원회의에서 자랑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를 소개했다. 새로운 시각이지. 그는 마치 젊음 하나만으로 경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지훈은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악수를 청했다. 운영 업무 처리가 안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지막 단어 앞에 둔 잠깐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참석해야 할 회의에서
갑자기 운영팀이 배제되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내 이름이 삭제된 채 전체 섹션이 수정되어 돌아왔다. 내가 검증한 데이터는 이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변경되어 최지훈의 실수를 완화하고 내 수정사항을 지워버렸다. 팀원인 김대리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도 다 보고 있어요, 수석님. 그냥 반박할 수가 없을 뿐이죠. 최 전무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 전무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려 하기 훨씬 전부터 내 발밑에 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내가 몰랐던 유일한 것은 그가 나를 제거하는 것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다고 언제 결정했느냐는 것이었다. 최지훈은 마치 태영 시스템즈 건물이 자신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아니요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세련된 미소와 비싼 학위, 그리고 어떤 이력서보다 빠르게 문을 열어주는 성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연습되었으며 공허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입사 첫 주에 그가 내게 한 말이었다. 그 말투는 배움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내가 최종 승인한 보고서가 최지훈의 메모가 여백에 휘갈겨진 채 돌아왔다. 그냥 문구만 좀 다듬었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그의 수정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고 나중에 내가 다시 고쳐야 했다. 팀 회의에서 내가 업데이트된 워크플로를 발표할 때였다. 내가 끝내기도 전에 최지훈이 끼어들었다. 사실 제가 월요일에 팀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회의실의 사람들이 힐끔 나를 쳐다봤다. 김 대리가 그를 바로잡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줄 가치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며칠 후 분석가 중 한 명인 미진 씨가 탕비실 밖에서 나를 붙잡았다. 최 팀장님이 저희를 따로 불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회사가 더 신선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수석님은 성실하지만 구식이라고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최지훈이 밀어붙일수록 최 전무는 그를 더 칭찬했다. 그 아이는 미래를 보고 있어. 회의 중에 최 전무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낡은 방식에 매달려선 안 됩니다. 이사들은 최 전무가 사용한 문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시작했다. 현대화, 새로운 리더십 에너지, 잉여 인력 감축.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했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메일, 타임스탬프, 불일치 사항, 대화 내용. 내가 결국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내가 버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최 전무는 더 이상 나를 직원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회사의 서사를 다시 쓸 만큼 나에게 위협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해야 했다. 최 전무의 첫 번째 성과 보고서가 목요일 아침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 제목은 중립적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 이름은 페이지 맨 아래 작은 항목에 단 한 번, 필요시 운영 지원 제공이라는 문구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응시하다가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대리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리스크 완화 지표랑 2계약건 살려낸 내용은 어디 갔죠? 나는 타자를 쳤다. 최 전무님께 여쭤봐. 그가 묻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리더십 회의에서 최 전무는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시다시피 그가 슬라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은 낡은 워크플로에서 기인합니다. 강수석의 방식은 몇 년 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물량은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나는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했다. 낡은 워크플로는 강수연이 만든 모든 것을 뜻하는 암호였다. 최지훈은 가식적인 겸손함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납기 일을 몇 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인 헬렌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확성이 없는 속도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최 팀장님이 제거한 몇 가지 단계는 클라이언트 계약상 필수 사항입니다. 최 전무의 미소가 굳어졌다. 계약은 재협상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운영 변경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는 순간 회의실이 숨을 죽였다. 그때 다른 이사가 끼어들어 최 전무의 이전 발언을 반복했다. 우린 저항이 아니라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려했던 메아리였다. 누군가 심어놓지 않은 이상 말은 그렇게 멀리 퍼지지 않는 법이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민동욱 사장은 깍지를 낀 채 상석에 앉아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피해는 명백했다. 이사회는 최 전무의 말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민 사장의 침묵은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지만 아직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의미했다. 나는 그 침묵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최 전무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사직서를 손에 든 채 다가갔을 때 민 사장의 사무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는 앉으라는 손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문 닫게, 강수석. 나는 문을 닫았다. 사직서를 꽉 쥐고 있던 탓에 손바닥이 축축했고 봉투는 따뜻해져 있었다. 그가 봉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군. 네. 왜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비난조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최 전무님이 몇 달 동안 아들을 위한 길을 닦아왔으니까요. 오늘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침묵한다면 그들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데 필요한 핑곗거리가 될 테니까요. 민 사장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최 팀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진실을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상호 의존성, 계약상의 층위, 팬데믹 기간 동안 내가 협상했던 리스크 구조들, 클라이언트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별로 구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워크플로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를 제거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짐작은 했네만. 내 맥박이 뛰었다. 무엇을 짐작하셨습니까? 최 전무가 진행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 그가 말했다. 최 팀장의 실수를 덮어주고 선별된 지표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 말일세. 그가 책상을 두드렸다. 수치가 맞지 않았어.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지.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이제 자네가 확신을 주었군. 그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서한 애널리틱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사 중 하나였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저더러 저 회사에서 일하라는 말씀입니까? 최 전무가 자네나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곳에 자네가 있길 원하네. 그가 말했다. 사직하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자네의 업무는 그의 사내 정치 아래 묻히기엔 너무 중요해. 명함은 종이 한 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 사장의 결정은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둘 다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체스판 위의 한 수였고 나는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가 왜 나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는지 이해해야 했다. 서한 애널리틱스는 예의 바른 미소와 내 팔뚝보다 높은 서류 더미로 나를 맞이했다. 나의 단기 계약은 중립적인 운영 검토로 포장되었지만 그곳의 박 이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사가 첫 번째 바인더를 건네며 말했다. 태영의 보고서가 몇 달째 우리 예측치와 맞지 않아요. 민 사장님께서 그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강수성님이라고 하더군요. 유일한 사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조이게 했다. 나는 박 이사의 사무실 근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타임라인이 있었다. 태영에서 내가 만든 원본 워크플로였지만
다음 몇 페이지는 잘못되어 있었다. 단계들이 제거되었고 마일스톤의 이름이 바뀌었으며 수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깔끔한 패턴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나는 한 줄을 표시하고 박 이사를 불렀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최 전무가가 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운영팀에서 조정을 승인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저는 이걸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왜 보고서에는 수석님이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고 되어 있죠? 최지훈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직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시간 후 박 이사가 다른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다. 강 수석님, 이 데이터 로그 좀 보세요. 수석님의 원본 의존성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녀가 옳았다. 일치하지 않았다. 최지훈의 효율성 혁신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로그는 내가 몇 달 전 작성했던 리스크 초안과 똑같았다. 내가 배포하지 않은 초안이었다. 나는 태영의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전무님이 내 보관 파일에 접근했어? 그가 망설였다. 수석님, 이사회 감사용이라면서 자격증명 재설정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괜찮아. 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한의 문서들은 오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 패턴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 전무는 단순히 보고서를 수정한 게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며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그가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회사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만큼 위험했다. 서한에서의 3일째 되는 날, 파일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연 모든 문서는 동일한 설계자 최민석 전무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 3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내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자 박 이사가 내 뒤에서 서성였다. 이 예측치는 내가 말했다. 최 팀장이 개선했다는 처리량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박 이사가 몸을 숙였다. 하지만 이 로그는 그녀가 2번째 페이지를 두드렸다. 원래 오류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제 오류 패턴을요. 내가 정정했다. 이건 제 초기 초안이었으니까요. 최 팀장이 그걸 복사해서 타임스탬프만 바꾼 겁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얼마나 많이요? 무능을 천재성으로 보이게 할 만큼 충분히요. 다음 파일은 더 최악이었다. 내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 재할당 내역이 있었다. 수천만 원이 최 팀장의 시범 프로젝트로 옮겨졌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내가 말했다. 그는 절감액이 제 부서에서 나왔다고 썼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 수석님, 이건 의도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 팀장의 성과지표를 부풀리고 모든 실수를 제 이름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최 전무가 그 모든 걸 승인했고요. 박 이사는 방을 나갔다가 준법 감시 책임자와 함께 돌아왔다. 시스템이 불일치를 감지했습니다. 마커스 팀장이 말했다. 수석님의 발견이 자동 감사를 촉발했습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고소해야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에게 폴더를 건넸다. 이것들이 불일치 사항입니다.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세요. 그는 페이지들을 훑어보고는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네요. 고의적인 조작입니다. 민동욱 사장님께 보내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도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바로 보내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한의 공식 감사 패키지는 이미 태영 시스템즈로 향하고 있었다. 서명 타임스탬프 그리고 조작된 파일들이 최 전무의 권한하에 시작되었다는 확인서와 함께 슬라이드 하나하나, 회의 하나하나 그가 쌓아 올린 가식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최 전무는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서한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낸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김대리가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수석님,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압박감에 갈라지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때 민 사장의 목소리가 묵직하고 차갑게 그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최 전무, 이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보게. 부스럭거리는 소리, 더듬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최 전무의 긴장된 대답이 들렸다. 그 로그들은 맥락을 무시하고 가져온 겁니다. 민 사장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서한 측에서 파일 추적 결과 자네 승인이 확인됐어. 맥락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회의 헬렌 로즈였다. 당신은 우릴 속였어요, 최 전무. 몇 달 동안이나 최지훈이 끼어들려고 했다. 아버지는 아무도 속이지 않으셨어요. 데이터가 잘못 해석된. 앉아, 최지훈, 민 사장이 말했다. 분노는 없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다. 자네의 수정된 워크플로는 강수석이 나가는 순간 붕괴했어. 감사는 자네가 연방정부 모니터링 계약에서 필수 단계를 제거했음을 보여주고 있네. 전화기 너머로 최지훈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헬렌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가 그만둔 건 너희 두 사람이 그녀를 몰아냈기 때문이야. 김대리가 속삭였다. 수석님, 그 사람들 표정을 보셨어야 해요. 다른 이사가 말했다. 최지훈 팀장은 즉시 모든 프로젝트 권한에서 물러납니다. 최지훈이 웅얼거렸다. 이러실 순? 민 사장이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최민석 전무는 전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네. 회의실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를 통해서도 운명이 뒤바뀌고 명성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리처럼 깨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헬렌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우리는 강수연 수석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김대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 사장님까지도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다. 알겠어. 감정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민 사장은 태영의 유리벽과 삭막한 회의실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손도 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강수석, 앉게. 나는 긴장으로 피부 밑이 저릿했음에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자네는 놀라울 정도로 절제하며 일을 처리했어.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저는 진실을 다뤘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점이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태영을 떠나길 바라셨다는 건가요? 나는 자네가 최 전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를 바랐네. 그가 대답했다. 자네가 남았다면 그는 이 사회조차 혼란스럽게 만들 거짓 흔적들 아래 자네를 매장시켰을 거야. 서한은 그가 자네의 업무를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었지.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끝처럼 느껴졌던 사직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 내가 그 계획의 일부인지조차 몰랐던 계획 말이다. 민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확성은 언제나 자네의 강점이었지. 자네는 숫자를 부풀리지 않아 사내 정치를 쫓지도 않고 그저 진실 속에서 일하지. 그건 드문 일이야. 나는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장기 독립계약서네. 서한과 나에게 직접 자문하는 역할이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파트너라는 단어가 심장 박동처럼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파트너요, 내가 반복했다. 그래. 민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분기에 시작할 계열사간 이니셔티브의 운영 설계를 자네가 맡아주게. 내부 방해 공작도 정치적 간섭도 없는 완전한 자율권을 주겠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무게를 느꼈다. 복귀가 아니었다. 태영 내부에서의 두 번째 기회도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나를 작게 만들 필요가 없는 무언가. 오늘 밤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민 사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하게. 이건 자네가 선택할 미래니까.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상상했던 승리, 즉 태영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삶에 비해 너무 작다는 것을. 나는 조용한 화요일 아침 서한과의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 이사의 따뜻한 미소 외에는 거창한 의식도 악수도 없었다. 서명은 종결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내 일부에 마침내 산소가 공급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민 사장의 다가올 이니셔티브의 1단계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공식 발표가 났어요. 그가 말했다. 최 전무님의 정직 처분이 해고로 확정됐습니다. 최지훈 팀장도 나갔고요. 조작된 보고서만으로도 항소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수석님 탓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모두가 알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에요. 컴플라이언스 팀이 정책의 절반을 다시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수석님의 사직이 태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수석님에 대한 거짓말들이 태영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는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 말을 음미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승리감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자유를 느꼈다. 민 사장은 그 주 늦게 서안에 들렀다. 그는 노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특유의 읽을 수 없는 차분함으로 문가에 나타났다. 적응은 했나? 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아. 그가 대답했다. 이건 다음으로 두 번째 계약이 있을 거야. 더 큰 규모지. 자네가 주도하게 될 걸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는 테이블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어할 필요 없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 사회에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름길과 성으로 나를 대체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태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늦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웅성거리는 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태영이 앗아간 것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온전히 나의 것인 무언가를 지어 올렸다. 그들은 한때 나에게 의지해 놓고 그렇지 않은 척했다. 이제 그들은 내가 만든 시스템에 의존해야 할 테지만 다시는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